안녕하세요. 신명나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청주에 사는 여성이에요. 인생 왜 이렇게 못 즐겼나 싶게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는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어요. 결혼 전 저밖에 모르는 남편을 보며 이런 남자라면 가정이 평안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밖에 모르던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갔고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이 남자에 대해 단단히 착각하고 잘 몰랐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고 조금은 어이없는 날들이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지? 갔다 오면 얘기하려고 기다렸다. 이 시골에서 네 시누이 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데 자취방 집값이 어마어마하잖니. 그래서 그런데 네 시누 너네 집에서 숙박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아이, 왜 안 돼? 내 동생인데. 그래도 되지, 연희야? 뭐 내 동생이다 싶으면 불편할 것도 없잖아. 엄마, 걱정 마셔요. 그래, 이 청춘 시골 구석에서 보낼 수 없지. 이제 슬슬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서울에 가서 하면 좋잖아. 괜찮죠, 언니?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 호세가 된다면 되는 거지. 형제 등한시하면 못 쓴다. 빗줄이 누가 있어? 서로밖에 더 있어? 언니는 착하니까 당연히 허락해 주겠지. 어차피 언니네 신혼집 방도 남잖아요. 저 신경 쓸 거 전혀 없으니까 괜히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언니랑 오빠 올라가는 길에 바로 따라 올라가야 하니까 짐이나 빨리 싸야겠다. 웬만한 건 다 언니네 있죠? 그럼 그냥 몸만 와도 돼. 너 입을 옷까지 몇 개라. 야, 그리고 없으면 사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짐 몇 가지만 챙겨.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부탁하셨어요. 깡 시골에서 할 게 없다며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셨죠. 솔직히 신혼에 남편과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불청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그렇게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제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두고 저에게 상의 한 번 안 한다는 것이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가씨랑 같이 산다고 할 수가 있어? 신혼이기도 하고 그래도 신우인데. 내 동생이면 당신 동생이나 마찬가지지. 너무 정없는 거 아니냐? 네 가족, 내 가족 따지려고 결혼했어? 솔직히 정의가 시골에서 뭘 하겠어. 이왕이면 큰 물에 올라와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면 좋지. 같이 사는 거 잠깐이야. 금방 취직해서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그때까지 먼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오빠랑 같이 있는 게 안전하기도 하잖아. 네가 이해해라 그냥.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랑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어머님이랑 자기가 된다고 하면 난 무조건 그냥 따르는 사람이야? 막말로 이 집 내가 청약해서 해온 건데 너무 당신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 네 집 내 집 하는 거냐?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네 집이면 내 집인 거지. 너무한다 진짜. 너 이렇게 차가웠니?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이해하라고 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신혼 초이기도 하고 여자 혼자 서울에서 위험하게 홀로 자취를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일이니까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같이 살고부터 일어났어요. 처음에 얌전하던 신우이는 점점 남편에게 의지하는 의존도가 높아져만 갔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아져 갔어요. 취직을 하겠다던 신우는 집에서 노는 일이 많아졌고 돈을 벌지 않음에도 씀씀이가 커졌는데 대놓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아져 갔습니다. 다 큰 성인이 저렇게 집에서 놀면서 돈을 바라니 철이 없어 보이면서 얄밉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빠, 나 용돈 좀. 오늘 친구들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엄마가 돈 보내는 걸 깜빡하셨나 봐. 한 30만 원쯤이면 될 것 같은데. 어쩌냐? 나 돈 뽑아놓은 게 없는데. 아, 당신이 좀 줘. 뭐 이럴 때 신우이 용돈 주지 언제 주겠어? 세언니가 줄 거야. 아, 저도 현금이 없는데 어쩌죠? 제가 가진 게 10만 원 뿐이라서요. 이거라도 드릴까요? 지금 당장 출근도 해야 하고. 그럼 언니 카드 있죠? 카드 빌려주세요. 카드로 하죠 뭐. 오늘 친구 생일이라 거하게 놀아야 하거든요. 얼른 주세요. 그래, 자기 카드 있잖아. 모처럼 세언니 노릇도 하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 언니한테 종종 용돈 타서 그러면 되겠다. 너네 세언니 얼마나 능력자인데. 나보다 더 잘 보니까 당신이 가끔씩 정이 용돈도 주고 그러면 되겠다. 보기 좋네, 자매 같고. 신랑과 신우의 말에 경악을 했지만 그래도 처음 주는 용돈이니 그래 생색내지 말고 기분 좋게 주자라고 마음을 다잡고 신우이에게 카드를 줬습니다. 신우이는 카드를 받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호의를 베풀 때 생색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언짢잖아요. 그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우이가 처음 달라고 한 용돈이 30만 원 그쯤이었으니 카드로 그 정도만 쓸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 생각은 오산이었죠. 어머, 새언니 카드 찬스 너무 좋네요. 오늘 거하게 쓰고 놀아도 되죠? 언니도 동생 없으니까 동생이다 생각해요. 네, 뭐 그래도 아가씨 처음으로 서울 상경에서 노는 거니까 재밌게 놀아요. 매번은 못 드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에이, 내가 언니 벌이 수준을 아는데 간간히 용돈도 주세요. 어차피 언니는 지금 돈 들어갈 때도 없잖아요? 이래서 애는 늦게 낳아야 돼. 언니는 애도 없고 둘이 벌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유도 있고 내가 진짜 오빠랑 새언니 복은 있다니까. 하여튼 언니 카드 잘 쓸게요. 저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 말고 두 분이 오붓하게 식사하세요. 신우의 말이 기가 막혔지만 워낙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자랐으니 그런가 보다 했고 그날 카드를 주고 전 정말 후회를 하였답니다. 하루 종일 울리는 문자 소리에 기겁을 하게 되었고 그 문자는 신우이가 제 카드를 있는 족족 긁는 문자였어요. 맛집은 물론 쇼핑 그리고 술집까지 아주 알차게 쓰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용돈을 쓰라고 준 카드지만 하루에 130만 원을 긁어버린 거예요. 저도 직장인이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되면서 화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자 남편은 결혼 전 제가 알던 남편과는 다르게 남의 편이었어요. 본인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실 이런 부분이 결혼 초부터 드러났던 터라 헤어질 생각도 했었지만 저희 엄마가 이혼을 하셔 혼자 사시기 때문에 딸마저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가정을 꾸린 만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루에 130만 원을 쓸 수가 있어? 남의 카드 쓰면서 미안한 기색도 없이 너무한 거 아니야? 뭘 그런 걸 가지고 생색이야. 애가 서울 올라와서 좀 신나게 논 거 가지고 얼마나 시골에서 답답했겠냐? 그리고 매번도 아니고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지. 애한테 눈치 주지 마. 주눅 드니까. 세훈이가 통 크게 한번 쌌다고 생각해. 아가씨보다 자기한테 더 화난다. 자기 원래도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뭘 믿고 자기랑 결혼 생활을 하겠어. 신혼인데도 벌써 본인 가족 감싸기 급급한 사람인데 아닌 건 아니라고 알려주고 따끔하게 야단쳐야지. 지금 감싸기 급급하잖아. 넌 동생이 없어서 그래.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는 거야. 한 번? 지금 아가씨 저 카드 쓰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어. 알아?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를 해. 아님 빨래를 해. 나 회사 갔다 오면 집이 난장판이야. 그런데도 맨날 TV 보면서 과자나 먹고 앉아있고. 다 큰 성인이 정상이야? 그래서 또 내 동생한테 눈치 줬어? 안 봐도 훤하다 아주. 얼마나 귀를 꺾었으면 애가 지금까지 안 들어오냐. 네가 나이도 많고 언니인데 그걸 이해 못해? 나도 너 결혼 전에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줄 진짜 몰랐다. 나야말로 충격이야. 남편은 제가 시누이에게 눈치 준다고 오히려 저에게 따지듯 뭐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고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도대체가 이 집안은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집이었죠. 시누이가 쓴 돈만큼 시어머니는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 꼴랑 20만 원을 주며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하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지만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니 일단 받아들이자고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받아들였던 게 잘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참아야 된다고 했고 저 역시 가끔은 이런 부분이 길들여지자 내가 너무 냉정한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신혼 초부터 계속되는 압박으로 애초에 불쾌하지만 그러려니 했던 날이 되었어요. 애한테 얘기 들었다. 자, 여기 20만 원이야. 애가 좀 나가서 돈 좀 썩기로 써니? 그걸 그렇게 눈치를 주고 야박하게. 아휴, 네가 동생이 없어 봐서 그러는데 형제 사이가 어디 부부 사이랑 같은 줄 알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라. 가뜩이나 눈칫밥 먹는 애, 돈 가지고 그러면 되겠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부탁한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은 어느 정도 해줘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님 말씀 무슨 뜻인 줄 알겠으니 일단 받아들일게요. 그래,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라. 제가 어려서 몸도 약하고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집안일 이런 것도 시키지 말고 웬만하면 네가 좀 해줘. 쟨 그런 거 못한단 말이야. 시집 가면 실컷 할 건데 이럴 때 쉬어보지. 너도 여자니까 이해하지?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 역시도 같은 딸 입장인데요. 그래도 같이 살면 서로 도와서 하는 게 도리지. 어떻게 그래요?
얘 좀 봐. 말대답 그만해라. 너도 딸 낳아보면 다를 거야. 얼마나 공주처럼 키운 딸인데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길. 다 큰 성인 귀하게 자랐다고 마냥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데 기가 막혔지만 시누이에 관련된 일 빼고서는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8개월가량 저희 집에서 지내며 취직 자리도 알아보지 않고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두 번 만난 남자와 혼전 임신을 하여 속전속결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었지만 이렇게 시누이에게 해방이 되나 싶은 마음도 들면서 솔직히 좋았기도 했어요. 이젠 저 철없는 시누이 집에서 안 봐도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니 제 남편에 대한 의존도보다도 본인 남편에게 의존할 거라는 생각에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거 웬걸? 시누이는 시집을 가도 절대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언니보다 내가 먼저 임신해서 언니 마음이 좀 그렇겠네. 역시 어리니까 임신도 잘 되나 봐요. 언니 좀 그런 거 아니죠? 네? 에이, 전혀요. 오히려 아가씨 임신은 축복이죠. 축하드려요. 그리고 결혼도요.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뒤엔 좋은 일도 분명 많을 거니까 남편분이랑 잘 해결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정말 축하해요, 아가씨. 네, 고마워요. 언니, 축의금은 넉넉히 할 거죠? 언니 축의금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결혼 얼마나 축하하는지 봐야죠. 남의 새언니들은 엄청 두둑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기대되라. 우리 언니는 얼마나 할까? 어이구, 너네 새언니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당신 신경 좀 쓰이겠는데? 남들보단 더 많이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시집 가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언니, 기대할게요. 저 돈 좋아하는 거 알죠? 남매가 쌍으로 헛소리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 나빴고 축의금까지 대놓고 바라는 시누이를 보며 진짜 양심 따위는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시집을 가게 됐으니 내가 속 썩을 일은 없겠다 싶어 좋게 넘어가기로 했죠. 시누이만 시집을 가면 남편과의 사이에 불만은 없을 거라고 단정을 지었고 실제로 시댁일만 아니면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누이는 시집을 가게 되었고 아이도 출산했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시누이 남편이었기에 시누이는 아이를 얻고 남편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전염병 때문에 가게가 잘 되지 않자 시누이는 또다시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남편에게 기대려고 하기 시작했고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누이 남편도 어찌나 시누이와 똑같은지 끼리끼리였어요. 오빠, 나 이번 달에 용돈 좀 주면 안 될까? 이번 달도 적자야 정말. 그래도 내가 안 쓰고 살 순 없잖아. 오빠가 도와줘. 그래야지. 네가 많이 힘들겠다. 김서방 많이 힘들어? 너희 집 정리하고 엄마네로 들어가는 게 어때? 집세라도 아껴야지. 아마 엄마도 그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엄마가 정 안 되면 우리 집이라도 당분간 괜찮아. 방 2개 남잖아. 자기야, 그건 아니지. 내가 많이 참았는데 아가씨도 독립했으면 어느 정도 본인 앞가림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이럴 때마다 오빠가 도와주고 어머님이 도와주면 아가씨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안 그래요, 아가씨? 본인 앞가림 하셨으면 해요.
언니, 말 웃기게 하네요? 하여간 정도 없지. 어쩌다 오빠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집안꼴 잘 돌아간다 아주. 냉혈한도 아니고 동생이 좀 어렵다는데 오빠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독립이니 어쩌니. 이래서 외동만 있는 집은 다 이기적이야.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그동안 도와준 거 싹 다 빼고 말하네요. 저 역시도 진짜 화나네요. 내가 뭘 위해서 참은 건지. 아, 그만해, 자기도. 진정하고, 이번 일은 자기가 좀 심했어. 자기가 형제가 없어서 이 마음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진정 좀 해. 솔직히 장모님이랑 단둘이 살면서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건 좀 우리보다 적겠지. 그래도 이런 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애? 이게 가족애니? 아주 한 사람 인생을 망치려 하는 건데 당신들이 아가씨 망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혼자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해결을 못할 수가 있어? 아가씨, 이제 아이 엄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가씨랑 고모부가 헤쳐나가야죠. 저놈의 형제 없다는 소리가 진절머리 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남편도 제가 너무 완강하니 결국 저희 집에는 데리고 오지 못했고 시어머니 집으로 시누이는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까지 정리했음에도 시누이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누이 남편마저 허세로 가득했던 사람이었기에 남 밑에서 일을 못한다고 잘 되지 않는 가게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이어나갔죠.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가게를 붙잡고 있게 되니 시누이도 돈이 너무 궁하고 힘들었는지 역시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기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전 속이 답답해 쓰러질 지경이었죠. 아무래도 정인에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거 우리가 든 적금 있잖아. 먼저 깨서 급한 불부터 끄라고 할까? 당신 제정신이야? 나랑 결혼 왜 했어? 그냥 동생 호구로 살지. 왜 나까지 피해보게 하냐고. 좋은 오빠, 좋은 아들은 당신 혼자 해. 엄한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적금 깨기만 해봐.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럼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오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그럼 내 마음이 편하겠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그럼 내 마음은 이렇게 천불나도 괜찮다는 거야? 나 2번 말 안 해? 진짜 작작해. 마지막 경고야. 어우, 어떻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지 동생이었어 봐. 당장에 도와주자고 했을 테지.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아니, 난 내 동생이었어도 저렇게 크게 놔두지 않아. 애엄마라는 사람이 뭐 하나 혼자 해결도 못하고, 아우, 한심해. 제가 워낙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남편도 적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그렇게 계속 힘들어했고 결국 가게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시누이는 하루 종일 징징대었나 보더라고요. 진짜 지겨운 일상이었죠. 나 진짜 힘들어, 엄마. 몇 달째 가게 주인은 돈 달라고 징징거리지? 장사는 안 되지. 애 분유값에 기저귀 값에. 엄마, 나 한 번만 나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네 집 월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우리 좀 살려줘. 아니, 오빠네한테 말해볼까? 아휴, 그렇게 힘든 거야? 엄마네 집은 안 되지. 그 하나 있는 집인데.
그거마저 팔면 어쩌라는 거야? 일단 네 오빠한테 얘기해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아니면 너네 새언니나 지가 어쩔 거야? 이 집에 시집 왔으면 희생은 해야지. 이혼녀 되기 싫음 우리 말 따라야 하지 않겠어? 엄마만 믿어. 아무래도 지 엄마가 이혼을 했으니까 지는 이혼하기 싫어서라도 우리 말 따를 거야. 우와, 진짜 우리 엄마 너무 똑똑하다니까. 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나마 한숨 돌리겠네. 고마워, 엄마. 멋대로 본인들끼리 판단을 한 후 시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회사 조퇴 좀 하고 시댁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전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호출을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상식적이지 못한 발언을 할 줄은 몰랐고 옆에 있던 남편 또한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들며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자 정말 있는 정마저 다 털리며 이 집안과 사달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쩜 인간들이 지네 가족밖에 모르는지 어쩌면 전 가족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죠. 어머님, 급한 연락하셔서 조퇴하고 왔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정도로 연락하신 거면 보통 일이 아니실 건데. 그래, 여기 앉아봐라. 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해서 네가 당황할 수도 있다만 가족 좋은 게 뭐니? 너희 친정엄마가 도곡동에 자가로 사신다고 했지? 에휴, 정인의 가게 월세도 밀렸는데 이미 보증금도 숱하게 까여서 낼 돈도 없단다. 어쩌니? 어쩌긴요. 고모부가 아르바이트 하시거나 아가씨가 아르바이트 하셔서 버셔야죠. 빨리 가게를 접던가. 이게 맞지 않나요? 얘는 가게를 왜 접어? 이제 전염병 끝나면 더 잘 될 건데. 그래도 버텨봐야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주는 게 어떠니? 그래, 엄마가 오죽하면 너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소. 정이 안타깝잖아. 뭐 좀 잘해보려는데 안 되는 거. 네 엄마 도곡동 집값이 뛰던데 지금 팔면 금액은 딱 나오겠던데 집 좀 팔아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떠니? 너랑 네 남편 사정도 뻔한데 차라리 사돈이 집 팔아서 너 좀 도와준다 하고 우리 딸 좀 도와줘라. 애까지 딸려가지고 지금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인의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살아야지. 그 집 팔고 정인의 가게세랑 조그만 빌라 같은 거 얻어주면 좋겠는데 너네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너 외동딸이라 해주실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뭘 들은 거죠? 아주 자식들이랑 엄마가 쌍으로 똑같아서 말이 안 나오네. 어머니, 뭐라고요? 뭘 팔아요?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한테.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장모님 혼자서 그 아파트 사시는 것도 오버잖아. 솔직히 이혼하고 너 혼자 키워가지고 정도 없이 자라게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한부모 가정 며느리 들이는 게 쉬웠을 줄 아니? 너네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부모 노릇하라고 해라. 꼭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드니 너는? 엄마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도 이혼한다던데 너까지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말 들어. 어머님도 어이가 없었지만 옆에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드는 남편을 보니 확실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자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남편은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본인의 주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듯이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고 참 가소로웠어요. 너무들 하시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가씨 뒤치다거리만 하다 신혼생활 끝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엄마 집까지 팔아서 아가씨를 도와주라고요? 다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리 귀한 딸이지만 저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다 큰 성인 맞아요? 하물며 애엄마인데 어머님이랑 당신이 너무 싸고 돌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어머님 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길 가다 모든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 진짜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할 줄 몰랐어. 너 말 다 했어? 아니, 당연히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다른 사람 도와주자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 도와주자는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 나도 어이가 없다. 나 이렇게 내 가정 나 몰라라 하는 마누라랑 더 이상 못 살아. 장모님 집 안 팔고 안 도와주면 너랑도 살 수 없지. 이혼이야. 그런 줄 알아. 난 무엇보다 가정이 우선인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나 몰라라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 너 어디 이혼녀가 살기 편한 세상인 줄 아니?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도와줘. 지혜미도 이혼을 하더니 너도 그 피를 물려받았나? 아주 이혼하고 싶어 환장을 하는구나 네가. 이혼녀로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내가 바라던 바다. 이혼해.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그나마 시댁 문제 아니면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그거 하나 보고 참았는데 무조건적으로 네 가족이 우선이라면 난 너랑 못 살지. 그리고 네 동생 때문에 우리 엄마 집을 팔아? 이거 아주 상종 못할 인간들 아냐? 이보세요. 저 이혼녀 돼도 상관없고요. 지금 집 4명이고 내가 청약받아서 산 거니까 짐 싸들고 나가.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두 모자는 동공이 흔들렸고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더니 남편은 이제야 뭐가 잘못됨을 직감했는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제가 세게 나가자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저는 이 가족에게 넌덜머리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왕 이혼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당장 이혼을 진행하려 절차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함께 시댁에게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듣더니 세상에 무슨 그런 시댁이 있냐고 충분히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주셨어요. 전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막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태도를 돌변하며 제 마음을 변화시키려 애를 쓰게 되었어요. 이혼은 무슨? 너 네 애미 따라가려고 그러냐? 어디 우리 아들 이혼남을 만들려고 들어? 마음 바꿔라. 그리고 이혼하려거든 그 집은 반으로 나눠야지. 우리 아들도 살던 집인데 그러지 않으려거든 이혼은 꿈도 꾸지 마. 뭐 별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혼을 하려고 들어? 뭐 우리가 말을 막 한 건 사실이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러니까 마음 돌리거라. 그래, 너 너무 오버한다. 일단 네가 기분 상한 건 있다고 하니 미안하게 됐어.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 당장. 웃기고들 있네. 진작에 끝을 냈어야 했는데 내가 정신 나갔지. 이런 인간들을 뭘 믿고 지금까지 끌어왔는지.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자고? 내가 결혼 전에 내 재산으로 되어 있던 거야. 꼴랑 몸뚱이 하나만 들고 장가온 주제에 어딜 아파트를 넘봐?
당신들 나한테 줄 위자료나 마련해놔. 나 이대로 순순히 못 끝내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 예, 그래도 그렇지. 같이 살던 집인데 반으로 나누는 건 인지상정이지. 어떻게 혼자 그걸 꿀꺽해, 그 큰 집을. 아줌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이 집 살 때 보태준 거 있는지. 당신 아들놈 뻔뻔하게 몸뚱이 하나만 들고 들어온 거야. 뭐? 몸뚱이? 아, 그래. 뭐 인정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같이 살았던 시기가 있는데 집 반으로 주기 전까지 이혼 못해. 어차피 소송할 거야. 양심 없는 니들한테 합의 이혼은 바라지도 않았어. 위자료나 준비해놔.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니. 시집와서 시댁 식구한테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피해 보상이라니. 절대 못 줘.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시댁에선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남편에게 분할을 할 재산은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도 도와줄 형편이 못했던 시댁은 결국 하나 있는 시어머니의 집을 팔아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답니다. 그리고 월세로 돌린 그 집에서 시누이 가족과 남편이 같이 살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이제야 그 작은 집에서 식구들과 살아보니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제야 후회를 한다며 저와 다시 합치고 싶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였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본인이 어른이 된 것 같아 효자 노릇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핑계로 말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핑계였는지 진작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대리 효도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본인 눈앞이 캄캄했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 사실 통쾌하고 우스웠답니다. 너 없이 살아보니 내가 정말 잘못한 거 깨달았어. 결혼하고 나니까 더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식구를 챙겨야 할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제 너에 대한 소중함 진짜 깨달았거든. 이제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 챙기는 일은 많이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너한테 희생하고 더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라. 우리 좋았었잖아, 자기야. 웃기고 있네. 네 천성 이미 봐버렸죠? 결혼하고 효자 되는 놈들은 깊이 알아더니 내가 그런 놈을 만날 줄이야. 효도는 셀프야. 알겠니? 결혼 전에 안 한 효도 왜 나 만나서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건데? 누구 신세 망치려고? 내가 적당히 했으면 말을 안 해. 어디 감히 우리 엄마 집을 노려? 정신 나간 것들 같으니라고. 그래, 인생 공부했다. 나 역시 이혼녀 됐지만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이야.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나 이제 정신 차렸다니까. 너도 나 없이 못 살 거 아니야. 아니, 나 이제 너 없이 살고 싶어. 니네 식구 너 다 구질구질하고 정말 지긋지긋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이제 내 행복 찾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니네 엄마랑 니 동생 마음껏 챙기면서 니 인생 희생하고 살아. 아, 맞다. 괜히 재혼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효도는 너 혼자 하길 바란다. 2번 이혼할 순 없잖니? 이제 연락하지 마. 전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연락을 모두 차단했어요. 개념 없는 시댁을 겪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결혼이었어요. 그 덕분에 이제 남자 보는 눈도 키워졌고 오히려 저희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더욱더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처음 이혼을 했을 때 엄마는 속상해 하셨지만 제 모든 상황을 아시고선 그 집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말리고 말렸어요. 그리고 엄마와 단둘이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행복하니 정말 인생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 몰랐던 이 행복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은 연속으로 온다고 남편과 이혼 후 제 집값이 말도 못하게 뛰어 집을 팔았고 큰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엄마에게 조그만 상가를 하나 선물해 드렸고요. 전 아이가 없지만 제가 이혼을 해보니 여자 혼자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키워줄 생각을 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시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마와의 행복한 시간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많이 느낀답니다.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본인 부모님께 가장 잘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겠지만 그만큼 남편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이중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 화살은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던 건 정말 어이없는 장소에서 발각이 되었는데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저희 동네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었죠.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내연녀의 행동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줬었어요. 저는 분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정을 쏟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았는지 체인점 몇 개 정도 낼 수 있었어요. 안정적인 삶은 저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죠. 남편은 원래 중소기업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식 식당이 점점 바빠지게 되면서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에 여유가 생기면 잡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남편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분식 배달을 가게 된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점심시간도 끝이 나서 약간 한가해진 시간이라 남편도 개인적인 볼일이 있는 것 같아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화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꽤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와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일단 분식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제 전화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결국 배달 대행의 도움으로 준비한 음식을 보내줄 수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돌발 행동을 해서 몇 번이나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불만을 털어놓았었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최대한 많이 참고 있었죠. 남편은 볼 일이 있을 때는 꼭 전화나 문자를 남겨주겠다고 하더니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돌발 행동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었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때 저는 그냥 계속 다니길 원했었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언제 불경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서 그냥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꼭 도와주고 싶다며 함께 하길 원하길래 남편이 도와준다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건 저에게 엄청난 실수였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어요. 배달 담당인 남편이 연락이 되질 않으니 배달 대행 기사님들을 계속 불러야만 했고 제가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자 저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셨던 배달 기사분께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배달해주기 위해 저희 분식집으로 오고 있던 도중에 한 카페에서 저희 배달 오토바이를 봤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마지막 주문을 끝으로 분식집 문을 닫고 기사님이 알려주신 카페로 급하게 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남편 오토바이가 정말로 카페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카페 안을 살펴보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던 거죠. 저희 단골 손님이었던 카페 주인이 남편과 서로 마주 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진한 접촉을 하고 있던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데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발만 구르고 있었던 제가 정말 한심해 보이던 순간이었고 떨리는 손으로 모든 남편과 내연녀의 행동들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는데 몰래 숨어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카페 유리창에 반사되어 제 자신의 모습과 마주치자 너무 불쌍해 보여 결국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결국 카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뒤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는 자리로 달려가 난리를 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들통난 남편은 저에게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분식집은 어떻게 하고 왜 여길 온 거야?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사이잖아. 우리 단골 손님이고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하길래 잠깐 대화 좀 나눴던 것 뿐이야. 그래, 배달 주문이 밀려서 나는 발만 구르며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은 한가하게 여기에서 커피나 마시고 수다 떨며 서로 주물럭거리고 있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요즘 들어 배달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아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결국 이런 거였네? 저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저희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서로가 남의 가정이 있는데 뭐하러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겠어요? 서로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터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커피 한 잔 같이 해요. 내가 지금 한가롭게 커피나 마실 기분일 것 같아? 너희 둘, 내가 핸드폰에 증거물 다 남겨놨거든? 아무리 서로 친하다고 해도 사진 속에 있는 장면들은 누가 봐도 바람이라고. 너희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눈물로 애연을 해도 받은 만큼 돌려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걸 뒤늦게서야 인지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에게 걸리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한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고 더 이상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생활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털어놓자 다들 경악을 했고 시모는 남편의 가슴을 밀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세상에,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나 돌릴 상황이야?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아이, 바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서로 인사나 주고받다가 가까워져서 대화 좀 몇 번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걸로 바람이면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바람 피우는 거게요. 너 이놈의 자식,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며느리가 건네준 이 사진들은 뭔데? 이게 결혼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 거냐고. 정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저는 떳떳하다니까요. 절대 이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 없고 지금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지 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야? 나한테 미안한 건 모르고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한 건 알아? 당신이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 이제야 당신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 저녁에도 친구들과 술 한잔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 자체를 받지 않더니만 그 이유가 전부 카페 주인이랑 서로 만나오고 있었던 거야? 터치가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둘이 나 몰래 얼마나 오래 만났겠어?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거 아니야? 당신이 내 인생을 전부 망쳤다고. 아이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침착하고 흥분부터 가라앉혀봐. 이래선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 앞으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라. 난 당신밖에 없어. 진짜야. 결국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했지만 뉘우치지는 않아 보였어요. 시모는 저에게 매달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와 남편이 갈라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한테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마음속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어렵게 이룬 가정 끝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거짓말을 할 테고 결국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형님과 동서가 제 앞에서 무언가 둘이 속닥거리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여자로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울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큰형님이랑 저희 부부는 지금도 깨가 쏟아지고 있는데 둘째 형님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게 다 형님한테 배울 게 없다고 느끼게 되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계속 가는 거라고요. 아무래도 큰형님이랑 저는 대학을 나왔지만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은 부족할 테고 아주버님은 대학을 나왔으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준 차이 난다고 생각을 했을 테죠. 원래 남자들은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아요. 여자들도 남자가 무능력하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처음의 감정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아주버님이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형님이 아무리 분식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맨날 하는 일이 똑같으니 지루해졌을 거고 주방에만 있는 형님한테 매력이 떨어지게 됐으니 자연스럽게 거리에 널린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고졸인 동서가 멍청하니까 서방님을 휘어잡지 못한 거잖아. 누구 탓을 하겠어? 행동만 똑바로 했어봐.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머리가 나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만 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주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서방님한테 눈길이라도 한번 줬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했겠어? 원래 남자들은 들어오는 여자 마다하지 않아. 카페 주인이 단골이라고? 애초부터 사심이 있었겠지. 그러니 둘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거고. 그 다리를 동서가 연결해준 꼴이네. 내가 동서였으면 서방님한테 배달일 시키지 않았겠지. 그거 몇 푼 아끼겠다고 서방님한테 계속 뺑뺑이 돌리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잖아. 단골 손님인데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는 자기한테 눈웃음 쳐주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누가 마다해? 카페 주인이니까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곱게 했을 거 아니야. 매장 안에서는 커피 냄새와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 서로 눈맞기 딱이지. 그런데 지금의 동서를 봐봐. 떡볶이 좀 팔겠다고 머리는 상투를 틀었고 앞치마에 화장은 당연히 하지도 않았지. 그것뿐이야? 튀김까지 튀기다 보니 얼굴에 땀과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어서 얼굴은 힘들어서 죽을 상인데 서방님이 카페 배달 일을 끝내고 다시 분식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그런 삶을 살고 싶을까? 동서가 여자로 보이겠냐는 거야. 요즘 체인점도 내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더 정신없이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 동서는 서방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 이게 누구 잘못인 것 같아? 나랑 막내 동서가 봤을 때 서방님이 헛바람 든 건 전부 다 동서 때문이라는 거야. 그 머리로 이혼은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같은 여자이지만 동서는 정말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윗동서와 아랫동서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윗동서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자기가 바람을 피우게 된 건
전부 다 제 탓이라면서 흥분해선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시모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만 바라보고 계셨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면서 처음에는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두 동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시모는 저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게 해결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모의 눈빛에서는 이미 두 동서의 입놀림에 넘어가 버린 상태였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들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는 그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겠어요? 저도 여자예요. 꾸미고 싶고 남들처럼 이쁜 옷도 입으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다들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제가 일을 쉬면 이 사람도 똑같이 일을 쉬게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놀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제 일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고요. 그런데 형님이 왜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세요? 동서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나를 왜 함부로 판단하는 거지? 어머님도 이러시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요? 방금 형님이랑 동서가 뱉은 한마디에 넘어가셔서는 저한테도 탓이 있다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셨잖아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요? 어머님, 작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셨잖아요? 그때부터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제가 열심히만 하면 이 사람도 자극받아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와줄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회사 멀쩡히 다니고 있는 거 그만두게 만들었고 결국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머님 말 믿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왜 제 탓이죠? 그 말만 안 하셨어도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고졸이라도 해선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까지 나왔고 가정을 이뤘으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이 뭔지도 모른다는 건 저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꼭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누가 그랬나요? 솔직히 대학 나온 동서랑 형님은 지금 뭐 하는데요? 둘 다 육아한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집안의 가장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치 부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대학은 왜 나온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둘 다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막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세 집안 중에서 고졸인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 이런저런 핑계 다 대면서 저한테 떠넘기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동서는 얼굴을 붉히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두 동서의 행동에 문제를 지적했던 거였어요.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닌 맨날 동네 맘카페 회원들과 만나서 수다나 떨며 쇼핑이나 하고 아이는 유모차에 방치만 해두는데 어느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어요. 대학 나온 이유가
아이는 방치하면서 맘카페 회원분들과 수다 떨려고 대학 나온 것도 아닐 텐데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졸 나와서 무식하다는 말을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후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남편과의 문제들에 대해 의논을 하게 되었고, 변호사분들께서는 제가 가진 고민들을 침착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찍었던 불륜 현장의 사진은 법적으로 큰 효력이 되었고, 충분한 이혼 사유와 함께 상간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서류를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야?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돼?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계속 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아. 그동안 이중 생활을 해오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말 전부 다 거짓이었잖아?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혼은 결국 서로에게 아픔만 주게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번만 조용히 눈 감아주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할 테니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집 명의도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내 돈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에 집도 내놨어. 뭐라고? 아, 당신 제정신이야? 그럼 나랑 우리 엄마는 어디 가서 지내라는 거야? 이 집 꼭 건드려야 되겠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만. 그럼 이 집 처분되면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동서,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사람한테 탓을 돌려야죠. 막상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신경 쓸 게 많이 생겼나 봐요. 어머님이 형님 집으로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어차피 저는 이제 이 집안 사람들도 아니니까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님이 모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원래 집안에 장남이 모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막내라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세 식구들 중에 저희 집이 제일 작기 때문에 어머님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어머, 동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직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잖아. 어머님, 저희 집도 넉넉지 않은 편이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재수 씨 집에서 지냈었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어떻게 마련한 거야?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도움이 필요했을 때 재수 씨 집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한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원래는 재수 씨한테
일부 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도 우리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배려해줬던 거 기억 안 나? 어머, 벌써 지나간 일을 이 사람이 왜 지금 꺼내는 거야? 나는 하여튼 싫다고 했잖아. 어머님, 저는 절대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요양원 들어가세요. 요즘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게 서로에게 속 편하다고요. 서방님이 처신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건 다 서방님 탓이에요. 제가 이혼 서류를 던짐과 동시에 집안 싸움이 시작됐고 갈 곳이 없어진 시모는 아무도 돌보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게 되면서 결국 윗동서와 아랫동서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말리려던 남자들까지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몸싸움이 시작되었죠. 그 와중에 시모는 요양원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는지 형님과 동서 집에 얹혀 살겠다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남편은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처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릎 꿇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 앞에서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지만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한 다음에 부모님께 알려드렸었죠.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인연을 끝낸다는 건 저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윗동서와 아랫동서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카페 주인에게 찾아가 저 대신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았을 때 내연녀의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연녀도 가정이 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이가 있었으면서도 남편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됐으니 그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었다면 저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었겠지만 그 전에 모든 관계를 해결했다는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모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처음 차렸던 분식집은 처분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 노력을 알아주신 손님분들께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소개도 해주신 덕에 금방 자리를 잡아 매출이 점점 늘어 더 좋은 재료로 초심 잃지 않고 보답드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함부로 대했던 시모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께 고발을 하고 차후에 있게 될 일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지 조언도 받아보고 싶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무참히 행했던 악행에 대해 용서를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셨습니다. 만약 엄마가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시모는 결국 길거리 생활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모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마 앞에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결국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한 뒤 돌아가셨지만 엄마의 생각을 알 수 없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확실한 결정을 지을 수 없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작년에 양가 집안의 상견례까지 전부 끝낸 상태였고 결혼식 날짜만 조정하면 되는 거였는데 전염병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예비신랑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도 계속 바뀌게 되는 나라의 정책 때문에 저희의 일정도 변화를 줘야 해서 확실하게 식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오는 시점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일단 혼인신고부터 한 뒤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양가 부모님께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시는 듯 보였지만 시모는 계획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결혼식 날짜 잡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다. 그래서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림 차리겠다며? 그럼 결혼식은 나중에 한다 치고 일단 먼저 예단부터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차피 해야 하는 거니 미리 받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이 시국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단으로 악어백 하나 받고 싶은데 괜찮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서 부담되지도 않을 거다. 이 정도는 받아야 내 아들 장가 보내는데 보람 좀 느끼지 않겠어? 어머님, 방금 저한테 주신 악어백 상품을 적어주신 금액이 1억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이 금액의 제품을 원하시는 건가요? 1억 정도면 싸게 해주는 건데 설마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건 아니지? 결혼이 애들 소꿉장난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집안 사정 뻔히 아시면서 1억짜리 악어백을 예단으로 준비해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못 해주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럴 거야?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애초부터 1억짜리 악어백이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 보였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을 했어요.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서로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 엄마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비 신랑도 저희 집에 함께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시모의 무리한 요구를 잘 설득시켜 보겠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시댁에서 시모에게 느꼈던 감정은 전혀 달랐어요. 예단으로 1억짜리 악어백을 받지 않는다면 예비 신랑과의 결혼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1억을 준비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난처해 하셨습니다. 시모는 최대한 빠른 답변을 가져오길 기다리고 계셨지만 저희는 더 이상의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다는 거냐고? 그래,
잘 알았다. 그럼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님은 재산이 많으셔서 1억 정도야 우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해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가 세상을 일찍 떠나신 뒤로 지금까지 힘들게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예단 같은 경우 저희 형편에 맞게 최대한 성의껏 해드리면 안 될까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 시킨다며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잘하겠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게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많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하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단으로 준비해주지 못한다면 내 아들과의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내가 너를 불러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 그리고 지금 저기서 내 아들이 나를 보고 걸어오고 있는데 설마 세아가 네가 부른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한데?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형편에 굳이 안 가져도 되는데 일부러 결혼 안 시키려고 무리한 요구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중에 제가 사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내가 너한테 악어백 받을 생각이었다면 결혼 같은 건 아예 시킬 생각도 없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형편이 안 된다고 무조건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말한 물건을 준비해주지 않는다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긴 하지 말거라. 시모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더 이상 제가 하는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으셨죠. 결국 시모는 카페에서 큰 소리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이런 상황들이 괴로우셨는지 시모와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좀 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따로 시간을 내셨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조건 시모가 말했던 예단 물품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만 하는 거였죠. 엄마는 저와 예비 신랑의 행복한 모습만을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간절히 부탁하셨고 차후에 경제적인 능력이 될 때 예단 물품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셨지만 시모는 예단 물품이 먼저셨고 결혼은 나중 문제였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어쩔 수 없이 파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비 신랑의 한계는 점점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시모에 대한 불만이 터지게 되면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와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엄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에요. 통보하러 온 거죠. 엄마는 예단 물품으로 1억짜리 악어백만을 원하시고 저에 대한 행복은 보려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물건이 저보다 중요한 건가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엄마가 물건 사면 되는 거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예단 물품으로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왜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강행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마 혼자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신다면 저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와의 인연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엄마가 제 꿈을 짓밟고 계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언제 또다시 엄마와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죠?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예비 신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다며 저를 데리고 현관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런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치셨고 순식간에 일어난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하던 그때 엄마가 그 모습을 전부 보게 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어요. 결국 엄마는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셨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동네 창피해 죽겠다고요. 이런 식의 전개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서로 웃고 지낼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황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받겠다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것 하나 얻지 못하는 집안에 왜 너를 보내야 하냐고? 어차피 잘 됐네. 이참에 제대로 된 여자 좀 만나라. 형편없는 집안이랑 살아봤자 우리 집에 돈만 빨아갈 게 뻔한데 뭐하러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돼? 제발 그만 좀 해. 보자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인연 끊으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크다는 건 몰라?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차라리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사주면 되잖아. 애들 결혼하는 거 좋게 받아주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당신한테 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내가 원하는 건 사부인한테 받는 거라고. 그래야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지. 애들이 무슨 물건이에요? 장사를 하게? 제발 마음 좀 편히 내려놓으시고 둘의 행복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진 거 지뿔도 없는 것들이 꼭 저런 식으로 착한 척은 다 한다니까. 사돈, 적당히 하시죠. 내가 사돈이 생각하고 있는 속셈 모를 줄 알아요? 둘이 어떻게든 결혼은 시키고 싶은데 제가 원하는 예단 물품은 해주고 싶지 않고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사돈 쪽으로 기우니 지금의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돈까지 굳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야? 정말 속보이네. 어떻게 생각하시던 그건 사부인 자유시지만 그 전에 제 딸에게 사과부터 하시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혼하면 될 것을 감히 내 딸의 머리채를 잡아요? 제가 겨우 붙잡고 있는 이성까지 놓아버리기 전에 당장 제 딸에게 사과하시라고요. 없는 사람들은 잃을 게 없으니 자존심이라도 지켜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꼴랑 1억짜리 예단도 준비하지 못할 거면서 내 아들을 넘봤다는 자체가 벌써 머리채를 100번은 넘게 잡혀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시모와 엄마는 언성을 높이며 난리를 치셨고 저희는 몸싸움을 벌이고 계신 두 분을 겨우 떨어뜨려 놓은 다음 더 이상의 진전은 의미가 없는 거라 생각해
예비신랑과 파혼하겠다는 말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고 예비신랑의 도움으로 급하게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네요.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던 저희에게 불만이 터졌던 시모가 부엌에서 갑자기 냄비 하나를 들고 나오시더니 급식소에서 일하는 주제에 자기 아들을 넘봤다고 막 끓여놓은 냄비 안에 있던 묵국을 엄마 얼굴에 부어버렸고 급하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도 흉터가 남을 정도로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시모의 무책임한 행동을 법적으로 고소해야만 했어요.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결국 시모는 불리하게 법적 조치를 받게 되면서 위자료 청구와 함께 6개월의 징역을 받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예비 신랑과는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어가지 못해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의 행동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 또한 더 이상은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전부 정리가 되면서 두 번 다시 시모를 안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징역을 살고 나온 시모를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엄마가 만날 사람이 있다며 저와 함께 은행을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 학창 시절 때 친구 사이셨는데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시면서 은행에 볼 일이 있어 들어가셨다가 마주치게 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VIP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 손님 접대실에서 엄마의 친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잠시 뒤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차분한 인상과 함께 미소를 띤 그분은 다름 아닌 은행의 총괄 책임자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은행장으로 위임을 받아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신 거였어요. 사람의 인연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두 분은 저 몰래 몇 달 동안 서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았습니다. 은행장으로 근무하고 계셨던 분은 저희 가족과 사정이 비슷했어요. 아내분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오랜 기간 홀로 살아오신 아픔이 있으셨죠. 그런데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옆에서 느낄 수 있던 건 두 분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계신 듯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였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셔서 엄마가 행복하신다면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던 그 순간 접대실의 문이 열렸고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길래 자세히 바라보니 그건 다름 아닌 저희한테 악행을 일삼던 시모였습니다. 양손으로 들고 있던 쟁반 위에 커피가 올려져 있었고 저희 앞에 놓아주던 시모가 저와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엄마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어리둥절해하고 계셨습니다. 엄마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시모와 마주치셔서 그런지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엄마의 친구분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 시작하셨고 입을 닫고 계신 엄마 대신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은 6개월 전만 해도 저희 예비 시어머니셨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내세우신 것도 모자라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셔서 징역을 살다가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주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혹시 여기서 근무하세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왜 이곳에 있는 거니? 여기는 VIP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그 사이 다른 남자라도 만난 거야? 그걸 왜 그쪽이 알아야 하는 건데요? 더 이상 말 섞을 사이도 아닌데 굳이 저희가 대답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자가 되어버렸네요. 아들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더 이상 저와 연락을 하지 않으려 해요. 만나주지도 않고요.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징역 생활하는 동안 왜 이렇게 모질게 했는지 많은 후회를 했어요. 한순간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사돈 얼굴에 묵국을 부었던 건 제 인생의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고 황당하시겠지만 제 아들과 다시 시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그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사부인께서 도와주세요. 가족들에게 내쳐지고 혼자 살다 보니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봤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벌써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때의 상처는 아직까지 아물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고요. 용서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쪽이 만드셨는데 그걸 왜 저희가 바로 잡아줘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분위기 깨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은행장님, 사부인이랑 알고 계신 사이신가요? 그럼 제발 좋게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분 보통 사이가 아니신 것 같은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전으로만 돌려놔 주세요. 평생을 떠받들며 살아가도록 할게요. 시모는 자존심은 이미 예전에 버리신 상태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와 친구분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셨고 난감해하시는 친구분께서 수행비서분에게 시모를 내보내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엄마는 그제서야 숨을 고르시며 마음을 진정시키셨어요. 한참 동안 엄마를 바라보고 계신 친구분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마주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시모를 권고사직 처분하셨습니다. 엄마는 친구분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옳은 판단 같았지만 문제는 퇴사 처리를 당한 이후에도 쉬지 않고 저희 집 아니면 은행에 찾아오십니다. 시모는 단지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 다른 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벌써 기회를 놓친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손쓸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렇게 해주고 싶지도 않았네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닥치고 나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시모는 땅을 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저희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행동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죠. 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숨을 쉬었고 그 사람이 저희 집 앞에 버티고 계신 시모에게 다가가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 사람은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관계를 형성해야만 자신의 위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시간만 되면 저희 집 앞에 무릎 꿇고 계신 상황입니다. 엄마는 경찰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해 접근 금지 신청도 하고 받아주지 않겠다며 확고한 마음 표현을 했는데도 시모는 저희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건 시모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시모가 또다시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몰라 그게 걱정입니다. 시모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희에게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지금은 또 다른 걱정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신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지금의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